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킬지. 그 AI가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를 우선은 긍정적 방향과 부정적 방향을 네.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 또는 우리가 적응해야 되는 세상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긍정적인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건 생산성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인구 절벽 시기에 들어섰죠. 2040년, 2050년 기준으로 보자면 20세부터 50세 생산 인구가 50세부터 90세 또는 50세부터 80세 비생산 인구의 절반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요. 결과적인 거는 대한민국이 현재 구조의 경제 구조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물론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또 IoT를 포함한 상당한 다양한 기술들이 발전하겠지만 결국은 적어지는 인간 노동력의 핵심은 지적 노동인 거고, 이 지적 노동의 상당 부분을 인공지능이 지원을 해줌으로써 인간과 기기가 협력하는 역할,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있어서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후배들이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들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이 인공지능을 또 발전의 주축으로 삼고자 하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유럽의 큰 비전이라고 보여져요. 이게 어떻게 보자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큰 효용이라고 보여진다면요. 저희가 또 걱정해야 되는 것들은 이런 AI에 사람들이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종종 우리는 가까운 곳을 가고 아는 곳을 간다고 하더라도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켜게 되죠. 네, 맞아요. 네, 그 내비게이션이 적어도 내가 그냥 모르고 운전하는 것보다는 길을 더 잘 안내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걸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정말 그럴까요? 항상 맞는 길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오히려 맞는 길로 빠른 길이라고 모두 안내해서 다 막히게 만드는 건 아닐 수 있을지 여러 상상을 하게 되죠. 결국은 AI가 삶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으면 AI에 대해서 마치 내비게이션, 카 내비게이션처럼 의지를 하게 되고 그 의지한 만큼의 AI에 대한 의사결정의 책임성은 더 따르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우리가 방지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또 우리가 선순환적으로 통제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져요. 또 다른 것은 뭐냐면요,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3차 산업혁명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대략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인터넷 그리고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대변이 되고 있는 거죠. 이 동일한 시기에 경제 및 사회적 구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예를 들자면은 미국의 전체 부는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고요. 기업들도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미국 기준으로 보고 한국 기준도 마찬가지인데 중산층의 인컴은 1980년대, 90년대 이후에 멈춰지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업들, 거대 기업들하고 지배력이 큰 기업들은 부가가치 창출을 더 많이 하고 더 큰 부를 축적을 하고 그 회사의 창업자나 기업가들은 더 큰 영향을 미치지만 일반 사람들의 삶은 더 녹록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재 인공지능 기준으로 보면 인공지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자본, 세 번째는 그 데이터와 자본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규모 GPU나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인프라스트럭처, 네 번째는 인재가 되겠죠. 이런 네 가지를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냐? 전 세계 구글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두 번째가 아마존이고, 세 번째가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일 거예요. 아마 그 정도 수준으로 바이두나 알리바바나 텐센트도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고요. 결국 그러면은 그러한 자본과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전 세계 1등부터 10등까지의 기업을 보면은 엑손을 포함을 한 제조업과 에너지 기업이 전체였지만 지금은 다 IT 기업으로 바뀌었죠. 아마 향후 20년 동안에는 그렇게 기업들의 지형지물도 바뀌게 될 것이고 또 리더십도 바뀌게 될 거고 또 빈익분 부익부도 더 강화되게 될 텐데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정부와 사회가 더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이런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갖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대단히 큰 도전 과제가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와 리더십의 변화 문제가 또 사회적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대응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현재 의사 선생님들은 빨리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을 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환자들하고 상담을 하거나 환자들이 불안한 마음을 은 그분들의 주요 역할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진단하고 내가 처방하고 내가 수술할 테니까 그냥 날 믿고 오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암에 걸렸거나 큰 병에 걸린 분들이 걱정도 많고 근심이 많아도 의사 선생님들하고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금 네이버 들어가서 지식인을 찾아보고 검색을 해보게 되죠. 불확실한 것도 많고 가짜 뉴스가 많음에 불구하고. 미래는 어떻게 될까? 아마도 의사 선생님보다는 인공지능이 진단하고 처방을 하고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그 결과물을 확인해주고 최종 결정을 내려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모든 시간은 의사 선생님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환자들과 공감을 하고 교감을 하고 위로를 하고 환자 가족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 걱정할 만한 것들을 충분히 상담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결국은 사회적 리더뿐만 아니라 직업에 관련된 부분도 공감하고 협력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창의력을 발휘하거나 협력과 공감을 통해서 사람들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것들이 큰 사회적 변화, 리더십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기업 쪽에서도 인재들을 많이 가져가잖아요. 요시와 벤지오분 빼고는 다 큰 기업으로 간 걸로 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부정적으로 보시나요?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세계적인 연구자들이 기업들에 가서 또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연구만 하고 기업에 있는 분들은 개발이나 사업만 하고가 아니라 이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융합적인 고민을 하는 것은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피할 수 없는 방향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 같은 회사도 상장 기업이긴 하지만 그런 굉장히 거두 분들을 모셔오기는 어렵지만 대신에 저희는 굉장히 넓고 폭넓은 일종의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미국에 있는 기업 교수님들, 한국에 있는 기업 교수님들하고 생태계를 만들어서 협력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AI에 관련된 거는 워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자본, 인프라, 인재 모든 것들을 갖춰야 되는데 한 기업이 그거를 다 하기가 참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협력 가능한 분들하고 생태계를 만들고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는 일종의 오픈 이노베이션 체계가 필요하고요. 교수님으로 계셨던 분들도 기업에 가서 기업에 기여도 하시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시고 또 기업도 마찬가지 그런 문화를 가지고 혁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저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AI가 이제 대중화가 되면 될수록 인력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타나긴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대체하는 게 있겠죠, 분명히요. 예를 들면 인력 거를 분명히 자동차가 대체를 했으니까요. 그러면은 인력거 시장이나 인력거 만드는 시장 또는 마차나 마부의 직업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러면은 전반적인 사회적으로 실업이 늘어났냐? 그건 아니고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졌죠. 또 좀 더 복잡한 얘기지만 우버 기사 같이 예를 들면 공유 경제에 기여하는 사람들도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건 훨씬 복잡한 직업 생태계의 문제인 거고 아마 없어지는 직업도 있고 대체되는 직업도 있겠지만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그만큼이나 또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었던 새로운 풍요로움과 또는 고충도 동시에 생기리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직업적인 측면으로 본다면요. 지적 노동이기는 한데 감정적인 공감이 필요가 없고 그리고 또 최적화 문제를 푸는 지적인 노동자의 상당수는 기계에 의해서 대체가 될 가능성이 있죠. 반면에 인간과 공유나 교감이 충분히 필요하고요. 지적 노동의 복잡도가 큰 예를 들자면은 맨날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게 아니라 기자님처럼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한 직업들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기계에 의해서 대체된다기보다는 지금 기자님들이 예전에는
메모장에다 펜으로 글을 쓰다가 노트북을 들고 다니고, 그리고 또 카메라를 달고 영상 편집을 하실 수 있는 것처럼 그 역할과 그다음에 협력하는 방식이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직업은 움직일 거고요. 또 움직이는 만큼 변화가 있겠지만 우리 잠자리를 대체하고 실업을 증가시키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특히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주당 근무 시간일 거예요. 저는 향후 30년 안에 주당 근무 시간이 대략 한 24시간에서 28시간 사이로 줄어들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 회사도 그런 시도를 지속적으로 할 거고. 주당 24시간. 지금 생각하면 엄청 작게 일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프랑스가 지금 주당 28시간 정도까지 내려가 있거든요. 네, 아마도 결국은 여가를 누리려면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증가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동반된 고민들이 사회적으로 많을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예를 들면 기본소득과 관련된 것도 중요한 관심사항이 되겠죠. 그거 아세요?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1900년도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이 몇 시간이었을까요? 주당 근무 시간이 60시간이었어요. 한국 시간이 40시간이 안 됩니다. 38시간이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42시간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건 이제 공장 계신 분들이나 야근이 많은 경우 그렇던데요. 통상 우리가 하루에 8시간에서 5일이면 40시간이잖아요. 근데 1년 중에 연중 휴가가 보통 뭐 15개에서 20개가량 있으시고 국경일도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자면 전체로 본다면 우리나라도 40시간이 안 됩니다. 저희 아버님 세대 때가 주 6일 근무를 했고요. 현재 베트남이 주 6일 근무예요. 한국이 제가 직장생활 초기 시작했을 때 5.5일이었습니다. 토요일날 1시까지 근무했거든요. 아마 아버님들 그러셨던 시기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5일이잖아요. 4.5일로 줄 겁니다. 저희 회사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주 4.5일 혹은 4일 근무로 전환할 거거든요. 다음으로 지금 정부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여쭤보는데요. 많은 예산이 지금 투여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지털 뉴딜을? 두 가지 측면이죠. 우리가 뭔가를 시도를 해봐야 될 때 시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도하는 게 대한민국의 시도가 아니라 전 세계 정부가 공이 같은 시도를 하고 있어요. 미국 정부, EU 정부도요. 우리는 K-뉴딜이라고 얘기하는 이 전체 뉴딜과 마찬가지 정책을 시도합니다. 현재 저희가 경제적으로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 부흥을 위해서 돈을 많이 찍어내고 풀고 있잖아요. 금리도 내리고 있고 또 우리가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아예 돈을 1차로 줬고 또 2차로, 3차로 주자고 하는 정치인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돈을 주면은 돈을 줘서 쓰게 되면은 소비는 창출할 텐데 소비가 진행이 되고 나서는 그냥 끝나게 되겠죠. 그렇죠? 네. 국가 자산으로 남거나 국가 기반으로 만들어지지는 않게 되니까요. 근데 디지털 뉴딜이나 K-뉴딜은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죠. 결국 고용 창출도 하고 소비도 진작을 하지만 소비를 만들어낸 결과물들이 결국 돈을 쓴 결과물들이 국가적 자산, 그래서 데이터나 인프라나 이게 이제 데이터 댐이라든지 또는 뭐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에 해당이 되는 거든지 이런 형태로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대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이 기회에 투자로 만들겠다라는 그 아이디어죠. 물론 이게 정말 그 기대만큼 될 수 있을 거냐 도전도 많고 걱정도 많죠. 그런데 이미 대한민국은 전 세계 퍼스트 무버예요. 삼성전자 퍼스트 무버고요. 현대자동차 퍼스트 무버입니다. LG전자도 퍼스트 무버예요.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 퍼스트 무버들이 많죠. 저희 회사도 인공지능의 퍼스트 무버 중에 하나죠. 퍼스트 무버는 누가 한 거를 베껴서 해볼 수는 없어요. 시도를 해보고 시도해서 실패를 해보면 실패해서 배워가면서 축적의 시간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도전도 많고 어쩌면 우리 기대만큼 못 해낼 수도 있지만 반드시 시도해봐야 되고 그 시도로부터 배워야 되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계기를 실기하지 않고 반드시 좋은 결과물로 만들어냈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길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참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이요.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이라는 것은 경제정책이 전체 70% 이상인 것 같아요. 이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규모를 집행하는 게 중요한데 현재 코로나19를 고려를 했을 때는 충분한 고민과 충분한 기획을 하면은 또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참 큰 숙제인 것 같아요. 제가 정부의 정책을 만드는 중요 위치에 있거나 혹시나 뭐 청와대나 대통령이라고 한다고 해도 잠이 안 올 정도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많은 기획과 차근히 가기에는 시간이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가기에는 잘못하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밥에 그 나물이 될 수 있는 큰 혁신을 못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일단 1차 추경이 이루어져서 올해 추진된 디지털 뉴딜 또 디지털 데이터 댐 같은 형태는요, 일단 시작된 거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 다음에 물 새는 데 없도록 하면서 이것을 산학연관이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은 잘 아시는 4대 강과 관련된 경우였다 또는 창조경제의 경우다 그러면은 정부 주도이기는 했었고 그런데 이제 산학연관의 협력체계는 좀 부족했던 점이 크죠. 특히 4대 강을 포함을 한 환경산업들은요. 근데 지금 이제 추진되는 것은 산학연관의 아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방성이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창조경제도 그랬고 특히 이 이명박 정부 때 집행된 모든 것들이 개방된 상태에서 투명하게 진행이 됐냐 하는 것을 제가 감히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제 진행되는 것들은 모든 데이터들, 그 모든 성과들, 거기서 만들어진 자산들이 특정 누구 건이나 국가 것이 아니라 공유 자산으로서 개방이 되고 그 과정들 또한 투명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자생적으로 그것들이 문제가 있을 때 발견되고 치유될 수 있고 또 개선될 수 있는 일종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무엇보다도 그 투명성을 유지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현재 상태로 보면 그런 의지는 정부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의지를 넘어서서 실행이 정말 되냐 하는 과제가 있을 텐데 일단 현재로서는 응원을 하고 같이 에너지를 합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코로나가 AI 기업이나 산업적으로 끼친 영향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면 일단 이것도 한 3가지 축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저는 코로나19 이전에도 분명히 그 AI를 포함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미국하고 유럽 같은 경우는요, 땅덩어리가 워낙 크고 대면으로 뭔가를 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미 한 5, 6년 전부터 비대면 산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었죠. AI도 그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그러니까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한국은요, 얼굴을 꼭 봐야 되죠. 이렇게 사실 오늘 인터뷰도 그냥 비대면으로 해도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한국 문화는 좀 그래요. 그리고 한국은 뭐 반나절 생활권이니까 부산에서 보자 그러면 KTX 타고 오는 거죠. 근데 미국은 불가능해요. 비행기 타고 4시간, 6시간을 가야 되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랬던 터에 이 코로나19가 비대면에 대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 그리고 또 AI를 통한 자동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게 온 건데 그걸 가속화시켜 준 계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로나19가 이후에 있을 이제 생태계하고 경제에 관련된 문제인 거죠. 과거에 우리 성장 동력은 그게 2가지였거든요. 첫 번째, 제조업의 혁신이었어요. 대량 생산, 고품질 대량 생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역시 제조업의 문제인데 전 세계에 그러니까 흔히 저희가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전 세계 생산 유통 체계의 밸류 체인인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가치 사슬과 관련된 거. 생산은 뭐 베트남에서 하고 유통을 맡은 기업은 중국이고 뭐 예를 들자면 수요는 미국이고 뭐 이런 형태의 글로벌 밸류 체인이 엮여져 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번 기회에 그 글로벌 밸류 체인이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게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치 사회적 양극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19가 단지 경제 문제나 건강의 문제를 떠나서 코로나19가 정치적 또 사회적 이슈를 많이 끼치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자고 한다면은 지금 최근에 코로나 확산의 중심에 있게 된 광화문이라든지 특정 예를 들면 교회와 같은 종교에 관련된 활동이라든지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대통령 선거의 가장 중심에 있기도 하고요. 또 코로나19가 촉발을 한 이 경제 사회적 영향이 국가적인 정세나 국가적인 협력 체계 또는 긴장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네. 중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와 중국 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19가 끼칠 수 있는 사회 경제 디바이딩, 양극화 문제, 긴장 관계 문제 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새로운 형태의 질서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형태의 경제 체계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촉발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지적 노동의 자동화는 필연적으로 지적 재산권에 해당이 되는 중요도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요번에 미국에서의 틱톡에 해당이 되는 라이센스 문제나 또는 화웨이를 미국에서 아예 판매를 금지하는 것의 그 이면에는 모두 다 경제 패권 밑에 흘러가고 있는 기술 패권에 관련된 문제들, 또 아시는 것처럼 동북권과 그리고 또 중북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의 미국 내 비자를 금지를 시키고 있는 현재 상황도 비자를 연장 안 해주는 것도 결국은 이거하고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결국 이 문제는 전부 다 기술 패권 문제, 경제 패권과 연계되어 있고 이 중심에는 또한 데이터 관련된 산업과 그리고 인공지능 사업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현재 EU하고 구글, EU하고 페이스북을 포함한 EU와 미국하고의 가장 큰 긴장 관계가 바로 데이터 주권 문제예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나마 카카오톡도 있고 또 우리나라는 네이버도 있죠. 근데 EU 전체는요, 유럽 전체나 남미 전체는 또 아프리카까지도 다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 페이스북 쓰고 있고 다 구글 쓰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에 포털이 없고요. 자기 나라에 소셜 미디어가 없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는 전부 다 미국 땅으로 넘어가고 있죠. 이 문제를 금지시키기 위한 EU 정부의 굉장히 강력한 법제도 위반, 또 소송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 데이터 경제가 만들어낼 수 있는 미래의 패권에 대한 긴장감도 대단히 중요해지고 있는 코로나19가 촉발을 한 거죠.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이미 10년 전부터 그 징후가 있었고요. 그 미래 세계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10년 전에. 근데 그게 밑바닥에 있다가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완전히 표면으로 올라오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미래 비전은 무엇일까요? 목표가 저희는 있으시다면? 기업은 미션과 비전과 가치를 통상 경영학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죠. 가치는 이 회사가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냐는 건데, 저희 회사는 핵심 가치로서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올곧게 일한다, 기술 혁신을 통해서 직원과 고객과 사회에 공헌한다, 세 번째는 임직원들의 성장과 행복을 추구한다. 이 세 가지가 저희 회사 핵심 가치고요. 두 번째, 정말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이 회사가 왜 존재하냐는 거죠. 우리는 미션 스테이트먼트, 기업 사명서라고 얘기합니다. 솔트룩스는 기업 사명서가 되게 단순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지식 소통하는 걸 돕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회사를 커뮤니케이팅 나우리지, 지식 소통 회사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지식 소통은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기계와 기계 사이도 지식을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저희 이 솔트룩스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핵심 가치와 기업 사명에 기반해서 2025년까지 세상에 1억 명의 매일의 삶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유니콘 기업으로 발돋움하려고 해요. 이제 5년이 채 안 남았는데요. 네. 그래서 매일의 1억 명 이상의 삶과 함께 하면서 그 삶을 혁신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해 가겠습니다. 기업 가치도 향후 5년 내에 1조 원 이상을 만들